자, 소리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많이 익숙한 분입니다. KBS 미녀들의 수다의 멤버로 활약했던 번역가이자 문화 분석가 미리아 멜레치키님의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류 타겟팅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리아 멜레치키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리아 말레츠키고요. 네, 저는 번역가입니다. 네, 저는 독일어 번역가인데요. 제가 주로 한국 만화나 비디오 게임, 한국 영화도 몇 편 번역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문학 저작권 좀 해외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류 위해서 수출하신다면은 저와 같은 사람 중간에 아마 분명히 끼어 있을 거예요. 네, 한국 문화의 특징,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미리아 씨 한국 만화 번역하시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만화를 봐요? 근데 솔직히 독일에서 일본 망가를 벌써 90년대쯤 들어왔는데요. 한국 만화는 한 2003년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일본 망가보다 베스트셀러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명진 작가님의 락나럭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번역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한국 만화도 외국에서 인기 엄청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특히 독일에서 그 만화 보면은 그 그림은 너무 좋아했었어요. 일본 만화들보다. 물어보면은 그 예술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았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 만화 독일에서도 유명했고,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이태리에서도 엄청 잘 팔렸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잘 팔렸고, 미국에서도 잘 팔렸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은 몇 년 전에 프리스트라는 만화 작품은 한국에서 원래 잘 알려져 있진 않은 작품이었는데 헐리우드 영화까지 만들었었어요. 그 정도는 한국 만화 서양에서 잘 팔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겟팅 전략이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도 확실히 회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이런 거 시켜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한국 정부가 그 세계적으로 한식 알리려고 했잖아요. 이 광고는 둘 다 미국에서 나오는 광고들이에요. 근데 상상해보면은 제가 서양인인데 제가 한국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한식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광고 신문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광고는 비빔밥.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음식 얘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또 이 광고 보면은 그냥 어떤 이쁜 여자 있는데 옆에서 클 나오긴 나오는데 그 클 보면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다, 한식 알렸다. 그리고 그 여자 누구지? 저한테 아무 의미 있는 여자 아니고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패스. 별 관심 없진 않을까요? 제가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도 그 광고에서 비빔밥 광고인데 진짜 음식은 엄청 작게 저 아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음식이라는 거는 알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옆에 광고 보면은 이거는 훨씬 낫죠. 거기 음식도 크게 나오죠. 그리고 How about 비빔밥 for lunch today? 런치라고 이라는 단어 보면은 제가 확실히 이거 음식이구나 알 수 있는데 설명 보면은 여기 너무 작아서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It's customary of memorial service and rural villages. 이거는 제사할 때와 시골에서 잘 먹는다는 그런 의미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memorial service. 주로 생각 나오는 거는 장례식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서양 사람인데 제가 이 음식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장례식 할 때 먹는 음식이래요. 그다지 먹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그 현지를 보고 그 현지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뭐 무조건 한국에서 잘 됐으니까 외국에서도 잘 되게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광고는 한국 사람한테 잘 통하는데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뭐 비빔밥이라는 단어도 누구나 다 아시고 무조건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의 관심 끌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제가 주로 한국 만화 시장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점 많이 느꼈었어요. 독일에서 그 2002년에 한국 만화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락나락처럼 베스트셀러 리스트 막 올라가고 엄청 잘 팔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들이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팬들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하고 한글 읽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그리고 한국어과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딱 한국 만화만 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일본 망가나 비디오 게임 좋아서 아시아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한국 만화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 생겼는데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헐리우드 영화도 만들고 뭐 엄청 잘 나갔었는데요. 갑자기 한국 시장이 뭐 여러 문제로 인하여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만화를 스캔해서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올렸고 사람들이 다 무료 다운 받고 그리고 대여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빌렸을 때마다 출판사한테 무슨 인쇄 그런 거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 만화 시장은 그런 부분 인하여 그런 걸림돌 인하여 좀 많이 죽어가고 그리고 독일 출판사 아니면 서양 출판사들이 한국 만화 계속 수입하고 싶은데도 좋은 작품도 이상 없어요. 한국 만화 작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상 뭐 아동책 일러스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하거나 한국 만화 시장 너무 줄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또 이상 한국 만화를 번역 못해서 지금 비디오 게임 번역하고 있지만은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류는 더 커지기 위해서 특히 서양에서 퍼지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좀 든든한 시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컬리제이션. 사람들이 제가 번역가라고 하면은 제가 자주 겪어본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번역가 너 나중에 커서 뭘 되려고? 저는 직업은 번역가인데요. 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번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언어만 할 줄 안다면은 무조건 번역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집에서 요리할 줄 아니까 별 5개 식당 들어가서 셰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번역은 똑같아요.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아까는 그렇게 정부에서 크게 비빔밥 광고 올렸는데요. Memorial Service이라는 단어는 현지인 아마 봤으면은 그거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안 생기죠. 현지인이랑 지금 한국에서도 그 100만 명 시대 넘는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인천공항 가면은 엉망인 영어 나와요. 근데 현지인 그렇게 많이 한국에 사는데 이렇게 같이 뭐 잡아서 같이 작업하기가 얼마 쉬운데요. 솔직히 밥만 사주면은 야 이거 잠깐 봐주라. 바로 해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좀 좋은 모범 프로젝트 하나 소개한다면은 NC소프트에서 그 아이언이라는 MMORPG 뭐 온라인 게임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거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한국에서 번역하고 나서 감수자한테 한 명 맞추는데 그 감수자는 그냥 번역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 감수 되고 나서 미국인한테 아니면 영어 모국어 하는 사람한테 한 명 맡겨서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서양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현지 업체에서 미국 유명한 판타지 작가 붙여서 그거 엄청 멋지는 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외국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프로젝트였죠. 네, 그래서 한번 요약한다면은 한류 잘 나가려면은 일단은 한국 시장은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너무 좀 전문적으로 꼭 했으면은 엄청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리암 멜레시키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마 여러분
한류 전파에 있어서 또 1등 공신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SNS를 통한 K-팝 마케팅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서황욱 구글 유튜브 컨텐츠 파트너십 총괄 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황욱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늘 이런 자리에서 늘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5살입니다. 지금 5살이고요. 커가지고 경찰과 요리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찰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아들인데요. 아무리 이제 KBS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애가 TV를 조금 적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부모님들께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한테 그래서 TV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TV가 이제 칠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고 놀았는데, 그렇다고 이 어린이가 아무것도 안 봤을까요? 아빠가 유튜브에서 일하는데, 그렇죠? 네, 그 펭귄이 의인화된 그런 동물 그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많은 애니메이션을 즐기다가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TV가 켜진 거죠. 근데 때마침 거기에서는 그 펭귄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이가 이제 3살이었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회한과 분노와 기쁨과 배신과 이런 게 이제 눈에 지난 3년간의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이 교차하더니 너무나 화난 얼굴로 TV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TV에다 손을 대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반응을 안 하니까 울더라고요. 이 어린이는 또 아빠가 무슨 짓을 했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같지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렇게 미디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앞으로 살게 될 거고요.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한류를 고민할 때 그런 20년 후의 미래를 고민하셔야겠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2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K-팝은 지난 4년 동안 유튜브에서만 약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주요 기획사들의 K-팝이 한 7억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70억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몇십억의 조회수를 내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난 조회수인 거죠. 근데 K-팝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장의 규모를 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리세일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각의 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신 비용인 거죠. 그게 피지컬이라고 부르는 CD 같은 걸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하시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시든지. 근데 그 전체 시장의 규모가 1년 규모가 5천억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5천억이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매출이 53조 7천억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 5천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악 시장 전체의 리세일 밸류, 이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리세일 밸류가 5천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음악 사업을 한다라면은 뭘 해야 될까요?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이렇게 열악하고 작은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가 저는 오늘날의 K-팝을 키운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가서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해외에 있는 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었던 거고요. 반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양대 음악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양대 산맥입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굳이 우리가 왜 해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런 좋은 모멘텀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K-팝을 성공시키지, 그러니까 K-팝이 좀 더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일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K-팝들을 보면, K-팝이 아니라 한류의 큰 성공을 보면요, 대부분은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그러한 성공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거죠. 대장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TV에서 방영이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방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미디어 배급 채널로서는 도저히 K-팝의 성공이 지금과 같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CD를 보내봤자 거기서 틀어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존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CD 보내는 값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CD 보내는 값이 안 나오니까 CD를 안 보내고, 안 보내니까 더 안 틀어주고, 안 틀어주니까 더 안 알려지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 구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변화가 일기 시작했냐면요. 온라인 미디어가 발전을 하면서 굳이 뉴욕에 가서 사무실을 안 내도 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난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 내 새로운 뮤직비디오 열심히 올리고 내 새로운 뭐 소식들 열심히 올렸더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페루에 사는 웬 산골 소녀가 그 영상을 본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재밌지. 그러니까 둘이서 팬이 되고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도 몇 명이 더 있네. 자,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플래시몹이나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까 언론에 알려지고 그 동네 언론에 알려지고 그 동네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까 K-팝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K-팝 가수들이 브라질이니 멕시코니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의 어떤 장점들을 잘 저희가 빨리 캐치했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악순환 구조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바꾼 게 또 하나의 K-팝이 성공한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엄청났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갖고 만들었던 수많은 패러디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커버송이며 커버댄스며. 그래서 이러한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단순한 팬이 아니라 하나의 탤런트로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저는 한국 사람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나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네, 노래 되게 잘하시죠?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시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던 영상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가서 21 커버 하니까 나온 영상들, 수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큼 팬들은 K-팝하고 좀 더 뭐랄까 인기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기도 역시 자기의 숨은 어떤 장기들을 갖다가 표출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력들이 단발적인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 배급에선 보면요, 한번 노래나 작품을 내고 오랜 동안 쉬는 거죠. 쉬다가 또 이렇게 발표를 크게 터뜨리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간헐적인 방식으로 이제 팬과 소통을 했다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런 열성적인 팬들이 아마 6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팬이 그 6개월을 새로운 작품을 기다릴 수 있게끔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로운 자극들을 줘야 되는 거죠. 요컨대 저희가 너무 기존의 방식들, 기존의 K-팝 성공 방식에 꼭 안착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들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중국 세계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에서 성공하는 게 세계에서 성공하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정말 중국 시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제가 아주 중요한
한국과 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 피플닷컴 코리아의 저우이보 대표신데요. 피플닷컴이면은 중국의 인민일보라고 이제 당 기관지인 최대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 인민망이고요. 중국에서는 인민망이 인민일보를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인민망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인민망의 한국 지사 대표입니다. 중국 미디어 시장의 동향과 관련 규제 및 대책에 대한 강연인데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를 매우 잘하시는 저우이보 대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마지막 연사인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대표 조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류는 90년대 초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류가 최고봉에 오르기도 하고 또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등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다시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의 해외 확산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징표가 바로 한류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 규제 현황 그리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방송 콘텐츠 수입과 방해에 관한 규제 정책을 제정하는 부처는 광전총국입니다. 광전총국의 TV 방송 규제 정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화 드라마의 수입과 방영에 관련된 규제 정책을 정리해 보면 황금 시간대에 해외 영화나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한다. 그리고 일일 영화 드라마 편성 중 외화의 비중은 25%를 넘지 못한다. 특정 국가와 지역의 드라마와 영화를 집중 방영하는 것을 피한다. 원칙상 해외 드라마는 50회 이내로 통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규제 정책을 보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반드시 중국의 애니메이션만을 방송하고 일일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인터넷 영화 드라마에 관련된 규정을 보겠습니다. 해외 콘텐츠를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서 선심사 후 방영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 완전성에 위배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나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민족의 풍습을 침해하는 내용, 사회 공중도덕과 전통 문화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 들어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방영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제 정책들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한류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제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콘텐츠가 관련 규제 정책을 뚫고 중국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는데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2012년 중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3천억 yuan을 돌파했고 지난해 4천 yuan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2012년 6.4%이지만 2020년에는 세계 문화산업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이처럼 성장성이 좋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콘텐츠 공동 제작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 판매입니다. 콘텐츠 공동 제작은 수입 영화 쿼터제와 외화의 비중이 25%에서 30%를 넘지 못한다라는 기존 방송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3년 중한 공동 제작 영화 이별 계약은 중국에서 1억 9천만 yuan의 매출을 기록해 중등 투자 규모의 멜로 영화 부문 사상 2위의 흥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단순한 배우의 교환이 아닌 공동 제작은 자본, 기획, 제작, 홍보 등 면에서 전방위적이고 심도 있는 공동 제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한 양국 콘텐츠 제작 업계가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기획하는 업체들은 작년 9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곳은 중국 정부가 국내외 문화, 무역, 공공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한 곳입니다. 해외 기업은 보유 지분 제한이 없고 특히 콘텐츠 기업에 집중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콘텐츠 판매인데요. 특히 온라인 콘텐츠로의 중심 이동 전략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인구의 3분의 1은 동영상 사이트로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터넷 플랫폼 빅3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동영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인기 드라마를 잡기 위해 한국 돈 1조 원의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킬러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여 중국의 주요 영상 사이트와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소비층을 확보하는 콘텐츠 중심 전략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2014년 초에 발표된 인터넷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는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고 우려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규제로 미국의 영상물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별그대와 같은 한국 드라마는 내용이 건전하여 오히려 미국 영상물의 대체품으로 앞으로 더 많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특이한 서비스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별그대에 나온 도민준 씨와 사진 촬영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한 총각이 도민준 씨를 사랑한다면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서 초상권을 침해했지만 그만큼 중국에서 한류 파생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무궁무진한 상업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기회의 땅, 한류를 위한 무한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KBS 얘기를 쏙 빼고 외부 인사들로 한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시 저희가 한류에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KBS 월드 채널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 까만 아바야를 쓴 젊은 여성들의 눈동자가 반짝일 때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선 축제라도 열린 듯 환호가 가득하다. 아이슬란드의 자매는 손등으로 쌀 물을 맞추며 밥 짓기가 한창이고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소녀는 어김없이 TV 앞에 앉았다. 이들을 모이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 KBS World. KBS World. KBS One.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풍경. KBS 월드가 만든 놀라운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 그간 KBS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엄선해 전 세계에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온 KBS 월드는 9시 뉴스, 아침마당, 전국 노래자랑 등 해외 동포들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고 재외 국민이 대한민국과 하나 되는 그 첫걸음. 재외 동포 선거 같은 주요 국가 행사를 알리는 등 700만 해외 동포들에겐 그리운 고국 소식을 전하는 창의자, 동반자가 된 지 오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KBS부터 틀고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들 저희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르쳐주고 정말 외롭고 힘든 유학생이었지만 KBS가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KBS 때문에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I will be watching Korean people. I think KBS World provides a very good platform for us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사랑해요. I love you. 하늘을 놀다 해도 바다가 놀다 해도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면 우리 함께해요. 멀리 있어도 그래 그렇게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KBS World.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KBS World. KBS World. 네, 오늘 KBS에서 한류 컨퍼런스 주최하면서 이 실무를 맡은 KBS 월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KBS 월드의 해외 팬들이 보낸 그 노래, 한국어로 부분 불러서 보낸 노래를 이렇게 편집해서 들려드렸어요. KBS 월드가 100개국에 한류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매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유하면 아마 알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 있잖아요. 물 브랜드를 뭐 이것저것 사서 드시잖아요. KBS 월드 채널은 그런 거를 수도꼭지로 그냥 틀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널이 나가 있다는 거는, 플랫폼이 나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컨텐츠들을 다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플랫폼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서로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VOD 서비스로 보다 보면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은 K-팝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면 뭐 별그대 좋아하면 별그대만 보겠지만 KBS 월드 채널은 이제 프로그램 기다리다가 다른 프로그램도 봐요. 퀴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문화 프로그램도 보고, 그래서 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말 멋지게 강연을 해주신 쩌위보 대표도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한국어를 익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KBS 월드에서 11주년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9개국에서 참여를 했고요. 12,100명이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주셔서 편의 표본 추출입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됐고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한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아시아에서 56% 이상 답을 해줬고요. 북아메리카, 서유럽, 중동의 순입니다. 한류 컨텐츠를 접하는 주요 TV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KBS 월드가 압도적으로 76.6%, 그다음에 원 TV 아시아라고 SBS 인터내셔널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원 TV 아시아에서 6.3, 아리랑 TV가 6%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컨텐츠를 접하는 주요 온라인 사이트가 어디냐 물어봤는데요. KBS 월드 홈페이지와 유튜브의 KBS 월드 채널이라고 답을 한 분들이 40%가 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브라질에서 뮤직뱅크 공연이 있은 다음에는 아시아, 태국보다도 브라질에서 더 높게 저희 KBS 채널을 더 찾아본 걸로 저희가 조사가 돼서 갑자기 그래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브라질에서 태국보다 더 높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K-팝 사이트, BOD 사이트 이렇게 한류 컨텐츠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KBS 월드 시청 이후 한국에 대한 느낌 변화, 다행히 컨텐츠를 많이 접할수록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 저희는 앞에 모든 거를 차치하고라도 이 마지막 설문조사에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올해 나타난 것은 K-팝 스타 등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는 퍼센트가 36%, 한국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 방송을 확대해달라가 그 다음, 자막 언어 수나 프로그램 수를 확대해달라는 게 그 다음, 직접 만나는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게 그 다음이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난해만 해도 K-팝 스타 등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50%가 넘었어요. 이제 한류 팬들은 이렇게 K-팝 스타의 스타 컨텐츠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제3의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느끼게 한 거였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기본 제공하는 자막이 있지만 정말 전 세계 언어의 장벽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스스로 자국어로 한류 컨텐츠를 즐기고 싶다는 욕구가 큰 걸로 나타났고요. 해외 시청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월드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접 해외 시청자들 열혈 팬들을 초청을 해서 뭐 한류를 즐기게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데 한류를 직접 즐기는 기회를 좀 더 늘려달라. 한류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지난해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설문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KBS 월드가 11주년을 맞아서 한류 확산을 위한 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류에 정통한 세 분이 이제 여기에서 뭐 끝장 토론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 컨퍼런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세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이고. 예, 안녕하세요. 고정미입니다. 네. 박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슨 대본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토론자인데 잠깐 진행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우리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토론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신 소감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럼 저도 토론자니까 먼저 제 말씀부터 드리면 제가 한류학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생생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렇게 흥미로운 이런 오늘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학자이지만 정말 많은 것 배웠고요.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이 있었거나 소감을 하시고 싶은 건 박용호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토론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앞에서 다 해서
저희가 그걸 듣고 하는 걸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실까봐 지금 걱정을 합니다. 한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들은 공통 코드가 많은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유튜브가 없었다면 한류라는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그러면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걸 활용해서 한류의 붐을 일으켰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종민 선생님. 예, 저는 한류가 뭐 한 10몇 년이 지났죠. 뭐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세미나도 많았고 심포지엄도 많았고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도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황이라든가 또 최근에 일본의 상황이라든가 한류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요. 손동훈 씨 비스트를 이렇게 가깝게 보기는 쉽지 않죠. 가서 학생들한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손동훈 씨가 그냥 스타로서 공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저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래서 한류 스타들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티켓을 팔고 오겠다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을 배우고 싶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놀라웠고요. 또 미리아 선생님이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렇게 중개해내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없이 어떻게 한류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한류의 변화 사항들을 좀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초기 한류하고 지금 한류 부분들에서의 어떤 강조해주고 싶으신 어떤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류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기획됐다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었고 그게 매칭 포인트가 되는 유튜브라는 게 있었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확산 구조 시스템이 딱 장착되면서 그것들이 저희 한류가 그 망을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류가 기획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거라면 이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시스템화되고 어떻게 더 확대 재생산되고 명실상부한 한류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은요. 얘기하신 거하고 동감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방청객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류가 20년도 안 됐는데 참 빨리 변화를 했다. 근데 그 변화의 아주 특징적인 걸 몸으로 사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문화물, 즉 드라마가 됐든 음악이 됐든 그것이 하나 소비되기까지 제작과 콘텐츠와 수용자 이 3박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제작이 초기에는 한류 초기에는 그야말로 이건 사건, 생각도 못한 우연. 지금은 2007년 이후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 콘텐츠에 있어서도 그전에 콘텐츠가 드라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K-팝으로 장르적, 또 초기에는 아시아로 수용자들, 아시아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라는 글로벌 차원으로 바뀌어서 질적인 변화가 가졌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게 미디어 아니었겠습니까? 방송을 중심으로 하다가 완전히 미디어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오히려 한류의 의미라는 건 한류 초기의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구정민 선생님? 초기 한류는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졌지만 초기에 시작이 되어왔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일반 대중이 모두 좋아하고 또 즐기고 하는 이런 대중 확산의 측면이 옛날보다는 많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팬층도 늘어났고 지역도 확산이 돼 있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까지 진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인 확산의 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밸류체인상에서도 과거에는 제작 중심이었습니다. 제작 만들기만 잘하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유통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을 어떤 걸 채택을 하느냐? 전 세계 유통 채널, SNS라는 그런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그 지역까지도 한류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혁신도 거기에 나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일방적인 수출이라든가 일방적인 뭐 한류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반한류 정서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만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공존의 시대에 접어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훈 선생님. 저는 이 한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읽지 못하면 한류도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코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CD 판매량이 KPI 그 핵심 지표였다면 지금은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라는 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아까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와중에 뭐 20억 건이라는 조회수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것들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애니팡에서 배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애니팡을 많이 하고 2,800만 명이 애니팡을 다운로드 받고 하지만 왜 한 번도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았던 애니팡이 2,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류가 확산되는 구조랑 똑같습니다. 보면 그 자발적 확산 구조라는,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트라는 힘 하나만 가지고도 2,800만 명이 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한류에서 과연 애니팡의 하트 같은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전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허브가 돼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그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다른 산업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토론이니까 조금 더 센시티브한 이슈를, 좀 예민한 이슈를 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토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계로 얘기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제가 먼저 토론자로서 저 어떤 한계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 동포들이나 또는 지금 한국 국민들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한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사랑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나 이해, 무슨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의 너무 뜨거운 민족주의가 아닐까, 국가주의가 아닐까. 물론 이걸 한류가 상품이니까, 당연히 또 한류가 문화이면서도 상품이니까 많이 팔리고, 또 그걸 위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언론들이 너무 많이 한류, 우리 제일주의, 우리 민족성 너무 우수해, 우리 너무 자랑스러워, 이 자긍심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의 수출물 자체로만 인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비틀즈가 세계로 다 퍼졌어요. 비틀즈의 노래 하나를 통해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비틀즈의 누구 하나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만약 영국이 비틀즈 우리 거야, 니네 우리 영국 문화 너무 뛰어나, 이러고 한다면 갑자기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가 소비했던 것이 저 사람 거였어? 그럼 나는 그냥 소비자야, 상품 찾아주는 사람인가? 우리의 과도한 애국주의가, 이 문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우리 것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고 우리 거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고, 또 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다 보는데 그를 통해서 왜 우리 걸 사랑해주나,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마치 그 나라는 우리 것만 봐, 우리 것만 좋아해, 이런 식의 어프로치, 그런 식의 접근이나 사고가 오히려 혐한류라든지 우리 거를 공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세계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자꾸 한국 것으로만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국가주의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저는 있는데요. 다른 어떤 걱정들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참 이거를 뭐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지금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셔널리즘보다도 다른 나라를 안고 가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아니면 잘 사는 나라도 공존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고 또 확산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해외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패러다임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뀐다면 한류도 분명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다른 한계 선생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 어떻게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요, 그 하청업체 하는 을로 사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입히는 브랜드가 GAP라고 써 있는 옷을 많이 입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는 좀 태어나서 앞으로 살 땐 갑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브랜드를 입힌다는 걸 좀 들었어요. 좀 우리가 보면 뭔가 이렇게 상하 관계를 나누고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야 너 멋있지 이렇게 죽이지, 우리 표현대로 속된 표현으로 죽이지 받지 뭐 이렇게 약간은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된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이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음악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구나라는 거 좋은데 대한민국의 이름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는 대한민국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싸이부터 시작됐던 거고 우리의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 좀 약간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좀 타고 가려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류가 뜨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좀 뭔가 지금 우리가 한 건 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좀 그 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가 앞장서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사진들 정말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국은 연결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준다면 그걸로 그만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동감이어서요. 제가 싸우려고 했는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 토크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래서 마지막 정도 한 순을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이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초기의 한류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긍심과 이것이 서구에서 항상 비석으로 흐르는 문화가 아니라 지금 전지구 문화는 굉장히 로컬에서 시작될 수 있고 또 문화가 순수 이게 우리 거야가 아니라 굉장히 혼종되면서 어떤 부분 우린 사실은 미국 문화 굉장히 많이 봤죠. 지금은 세대들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아시아들도 다른 나라 그러거든요. 일본하고 중국들은 자국 많이 보지만 일본 특히 많이 보고 자국 드라마나 자국 음악 많이 듣지만 그래도 미국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봅니다. 어쩌면 미국이라는 어떤 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된 어떤 감수성도 갖고 있어요. 어쩌면 눈높이도 높아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로컬 같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또 소통되고 무엇보다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하나는 초기의 한류의 성공에서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새로 보게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민으로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하지만 지금 이 2006, 7년 뒤에 오는 한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는 거꾸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였던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류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취향과 공통의 기억을 형성하게 되는가. 진짜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한국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어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것을 갖고 이게 우리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 될 거야라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아서 우리 젊은 세대가 즐기고 세계 글로벌 팬덤을 이루는 해외의 소비자들이 같이 어쩌면 그 코드를 맞춰 나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는 한류를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컬처를 세계 문화를 이바지하고 세계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물론 거기서 다시 또 우리 한국 최고야 라는 얘기를 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 소통할 수 있었던가 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게 제가 던지는 의미고요. 어떻게 고정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세계 문화는 동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의 문화가 서로를 닮다 보니까 결국은 동질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영화라든가 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봤을 때 야 정말 신기한 물건, 새로운 어떤 문화다라는 걸 느꼈지만 최근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듣죠.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점점 심지어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다 쓰기 때문에 문화가 거의 동질화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것만 너무 지정하다 보면 이거는 한쪽으로 빠지게 되고 더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한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국적을 너무 구분하지 말고 일반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융합이라고 봅니다. 융합. 서로들 융합을 통해서 A와 B가 서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순혈보다 혼혈이 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서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훈 대표님. 저는 What's next? 다음은 뭘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인기나 어떤 척도를 가늠하는 척도 자체가 CD 판매량,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의 순위 이런 것들이 조회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다음은 조회수가 아니라 다음은 뭘까? 그 지표를 나타내는 것들이 뭘까? 그 지표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읽어내는 일, 미래 지표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미래의 지표가 될까?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퓨처 마킹이라고 하죠. 미래에 어떤 것들이 당연한 지표로 쓰일까, 그것들을 예상하는 일들이 한류의 미래 한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라인이 합하면은 뭐 4억 명, 5억 명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KBS에서도 한터넷이라고 한민족 인터넷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들만 뭉쳐도 몇억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된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흐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표로 측정될까, 그거를 예측하면 우리가 한류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사무실 내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이제 보면 극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연결된 그 세상이지만 카카오톡이 일본에서는 한 회사에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회사의 그 나라에서 움직여야 될 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특성을 고려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 말씀처럼 섞이는 문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갑의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네들 주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건방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함께 섞이는 한류가 되면 함께 어울리는 그런 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GAP의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혐한도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섞인다는, 아까 혼혈이 강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섞이고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나눠주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What's next? 다음은 어떤 지표가 세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까? 그게 미리 예상해보는 일이 한류를 앞서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만약 마무리 발언한다면 기업가들은 당연히 많이 팔면서 수익을 내야죠. 영리 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제작하는 사람은 양질의 콘텐츠를 내야죠. 누군가의 신금을 두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전략을 세우고, 국가가 할 일도 있죠. 국가가 할 일은 나서서 막 홍보하면서 우리 한류 최고야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의 고용 계약이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하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더 양질의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건전한 문화 밑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오히려 그런 게 국가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역할은 뭘까? 우리 동포들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한류라는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한류를 사랑하면서 스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타가 먹는 음식이 궁금해지고 스타의 가족이, 스타의 히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는 굉장히 접촉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빨리 퍼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들을 알고 싶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팬덤 없이 한류란 없고. 근데 저는 아까 보편성 얘기만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보편성만큼 중요한 건 또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죠? 특수성을 통해서, 즉 특수성이라는 건 우리가 막 한국적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것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손동훈 씨가 전 그곳을 알고 싶어요 하는 윤리와 도덕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겸손하는 모습,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근면의 모습, 아주 독특하게 한국적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은 우리가 내세우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보편을 통해서 참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 특이해. 근데 참 좋아. 생경한 것이 아니라 색달라서 좋아.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인간 보편의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클로즈 해야 되니까 오늘 더 긴 토크는 아니었는데요. 짧은 토크 받아들여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